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계속 할게요. 우리 이제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중에요. 본인, 회사, 사회에 대한 윤리도 있다. 본인에 대한 윤리. 이제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죠. 법규를 준수해라.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준수도 준수지만 요거 이해를 해야지 준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이나 인접하는 법, 각종 규정, 법정신, 취지 이런 것까지도 알아라. 내가 법을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또 계속 보시면 자기혁신 전문가니까 그쵸? 회사와 임직원은 경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혁신해라. 자기혁신이 뭐예요? 계속 공부하라는 거죠. 전문 능력을 배양하고 유지 향상시켜라. 그 다음에 윤리경영 이걸 항상 의지를 스스로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품위 유지도 중요하죠. 이제 고객이 나한테 돈을 맡기는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사회적으로 좀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이제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것처럼 금융투자 직원들, 임직원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정성하고 독립성, 공정성은 이런 거예요.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 행사, 의무의 이행을 중요하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업무와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해라. 이게 이런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나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상급자, 이게 독립성이 가는 거예요. 상급자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자한테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않아야 되고, 설사 하급자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으면 이 직원은 이걸 거절해야 된다. 즉 어떤 의사 판단을 할 때 나의 어떤 판단대로 하지 누가 이거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적 이익 추구 그죠 보시면 임직원은 오타 죄송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뭐 은행에 이제 지점장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중소기업한테 너한테 이제 돈 좀 주면 제가 리베이트 주시면 대출 해결해 줄게요.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당한 금품 등의 제공도 안 되고 수령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금융투자협회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수령 등의 한도 규제를 폐지했어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얼마 넘어서 못한다. 폐지했는데 그 대신에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문구 자체가 공시 의무가 있죠.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죠. 가액이 10억 원 숫자 초과하는 경우에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에 이거를 공시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 점검을 금액하고 무관하게 건수죠. 건수가 많으면 몇 건 그 제공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이사회는 이제 금융투자 회사 이사회죠.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려는 경우에 이사회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공 내역 요청 시 임직원의 동의 의무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 및 임직원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5년 이상 기간 동안 유지 관리해라.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죠? 해당 임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자, 이게 중요해요. 동의를 받고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으로 요청해라 라는 거죠. 이거 직무 관련 정보를 알아서 사적 거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내부자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넓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어떤 중요한 미공개 정보, 중요한 미공개 정보라면, 그렇죠? 이 정보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나의 투자 행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라고 하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거래,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서 재산상 거래,
투자를 도와주는 거 하면 안 된다. 직유의 사적인 이용, 그쵸?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지점장이니까 뭐 하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직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단위죠. 예외예요. 일상적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그렇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직무윤리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경조사, 뭐 누구네, 뭐 결혼식이다, 뭐 돌잔치다. 그런데 그 봉투에다가 뭐 어느 증권회사 무슨 전무, 뭐 화한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에 회사명, 직위 기재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회 관습상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윤리도 있죠. 내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직원이니까, 임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상호 존중해라. 뭘 중요하냐?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라. 그리고 임직원 역시도 서로를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넓게 보면은 성희롱 방지, 그렇죠? 근데 최근 몇 년부터 굉장히 이슈로 떠올랐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품위 유지 의무에 해당하나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된다. 그래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이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그렇죠?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통해서 내가 휴가가 이런 거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어떤 콘도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랑 놀러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회사의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 회사 소유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이건 뭐 상식이죠. 그다음에 회사의 영업기밀, 영업기회를 가로채는 것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회사의 비품이라면 가면 뭐 A4 용지, 커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회사 안에 근무하다 쓰라는 거, 뭐 사무용품 이런 것들 자재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 무관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사용.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회사 컴퓨터나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고 이거 넓게 보면은 형사법상 약간 횡령 쪽에 속할 수 있잖아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경영진의 책임, 그렇죠? 어떻게 있냐?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 문화 정착에 노력을 해라. 그래서 경영진은 해당 회사 소속 업무 종사자의 관계법규 등을 위반되지 않고 직무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직무윤리를 지키라고 하는데 뭐 교육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가 지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 책임자, 그렇죠? 회사의 어떤 자신의 지위와 직제를 통하여 지도와 지원을 해라. 필요한 지도 부족으로, 그렇죠? 직원들한테 이거 안 알려준 거예요. 소속 업무 담당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윤리를 위반하고 남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와 경영진은 사용자로서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 연대 책임인 거잖아요. 그거 질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이 직원들 알아서 교육 잘 시키세요. 이런 거죠. 회사가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관리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보보 고객들의 정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 정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라. 그래서 그 보호해야 될 정보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로 이건 미공개 정보는 기업 형태나 기업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 정보를 본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에 관한 신상, 매매, 계좌, 비밀번호 당연하죠.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비밀 정보를 보겠다. 이런 거 잘 관리해라. 비밀 정보의 관리는 정보 차단벽 이게 뭐예요? 우리 차이니즈 월이었잖아요. 아까 전에요. 내부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적 영역을 가지고 증권사죠. 여기 안에서 증권사 안에서 사적 영역으로 사업하는 거. 하나는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업하는 거.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정보 차단벽, 차이니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류가 없도록 하는 거죠. 정보 차단벽에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 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 정보다. 쉽게 말하면 얘네죠. 요 사적 뭐 M&A 관련된 정보니 이런 것들은 비밀 정보를 보겠다. 이런 비밀 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볼 수 있다. 아무도 못 본다. 그리고 임직원은 비밀정보 연락권이 없는 사람한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 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게 뜨거죠.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있으면 그냥 유출되기 쉬우니까.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면 안 된다. 굉장히 비밀 정보인데 내 서랍 위에 그냥 책상에 올려놓거나 회의실에 그냥 아무나 드러날 수 있는 회의실에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 정보를 다른 임직원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게 비밀 정보인지 아닌지 내가 애매해. 어떤 특정한 정보가 비밀 정보인지 불명확하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검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밀 정보냐 아니냐. 사전 확인을 받고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비밀 정보로 분류해서 관리해라. 이런 비밀 정보를 또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공의 절차가 있어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가 정하는 사전 승인 절차에 따라 이 비밀 정보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공해라. 어떤 거냐? 사전 승인 절차에는 비밀 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나 비밀 정보 줘. 그렇죠? 비밀 정보를 받을 자. 승인은 비밀 정보 줘라고 이제 말한 사람. 소속 부서 성명, 비밀 정보 제공 필요성, 사용. 그러니까 누가 왜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싹 다 그렇죠? 기록해라라는 거잖아요. 정보 교류의 차단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그렇죠? 위반 행위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죠? 어떤 윤리나 이런 법을 위반하면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즉시 보고해라. 그렇죠? 보면 이제 내부 제보 같은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휘슬블로우라고 해요. 휘슬이라는 게 호루라기잖아요. 그러니까 호루라기를 불면은 어떤 사전에 위험 같은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부 제보를 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사실만을 제보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제보자의 이 공적 제보를 하니까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고 이런 내부 제보로 인해서 업무상 차별이 없어야 되고 비밀이 유지되면 당연히 차별도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내부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로 인해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는 준법감시인한테 나 차별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차별 안 받게 해달라를 요구할 수 있고 준법감시인은 내부 제보자한테 이게 자주 나와 이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 포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상이란 건 그렇죠? 뭐 승진, 보너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준법감시인은 사장님한테 얘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뭐 특진 시켜줍시다. 보너스 많이 줍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준법감시인이 줄 수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대외 활동. 그죠? 우리가 보시면 금융 전문가들이 뭐 경제 뉴스냐 경제 TV에 나와가지고 뭐 의견들을 하잖아요. 이런 대외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임직원이 외부 강연이나 기고, 뭐 신문이나 잡지에 글 쓰는 거죠. 뭐 인터뷰, 언론 매체,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메타라고 부르죠. 메타 이런데 트위터,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화 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라. 자, 어떤 거냐? 시험에 잘 나와요, 얘기는.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 그죠? 내 의견이라는 걸 명백히 발표하라. 왜? 나는 그 회사 소속 임직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이 곧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내 의견이라고 명백하게 해줘라. 대외 활동으로 인해서 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당연하죠. 회사 업무가 우선이고 대외 활동은 그 다음이니까요. 혹시 이런 대외 활동에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얼마 돈을 받았다라고 회사에 알려줘라.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위한 최대한 노력. 그러니까 어디 뭐 강연 같은 데 가서 뭐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 비방하면 된다. 이거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서로 이제 동업자들인데 다른 회사를 할지라도 서로 욕하면 우리 그 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대외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 외부 강연, 연설 이런 거다. 신문, 방송, 언론 매체, 인터뷰하는 거. 회사가 운영하지 않은 온라인 커뮤니티, 그렇죠? 뭐 블로그니 이런 거. 요즘에는 이게 단톡방 있잖아요. 뭐 수백 명씩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죠.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대외 접촉.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 활동으로 정한 사항. 그다음에 허가 등의 절차 준수 사항. 그래서 대외 활동의 목적, 성격, 기대 효과, 회사 또는 금융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의 정도 등에 따라 소속의 부점장 혹은 준법감시인 대표이사에 중요한 게 사전 승인 가려라. 어디 내가 뭐 인터뷰하거나 강연 가려면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그 니네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해라. 금지사항, 중단하는 거 뭐예요?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어. 그죠? 승인하지 않은 중요 자료나 홍보물 이런 거를 배포하는 거. 그죠? 안 되겠죠? 이거 계속 나왔어요.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오해할 수 있는 주장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합리적인 증거, 논거죠. 증거나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게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 발행 기업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거. 이번에 상장한 회사가 그냥 느낌이 좋아. 많이 오를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지금 당연하죠. 자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 주가 조작, 불공정한 거래에 부당 권리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당연히 제공하지 말아라. 경쟁업체의 금융 상품, 인력, 정책 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인 언급하는 거. 그죠? 우리 같은 동업자인데 동업자끼리 누구를 욕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 우리를 믿겠냐? 이런 거죠. 대외 활동으로 본업 활동, 본인의 직장 생활인 거죠.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회사 등과 이해 상충이 발생되는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런 대외 활동을 중단, 회사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된다. 안 따르면 회사 그만두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언론기관과의 접촉도 중요한 거죠.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 담당 부서 사전에 홍보부 같은 데다가 충분한 좀 협의를 하고 언론기관을 접촉해라. 제 옛날에는 가끔씩 이게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무슨 어디 이데일리니 이런 이제 그 경제신문에서 앞으로 시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귀신같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당연히 알죠. 보고서에 써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걸 얘기하면 그게 이제 어느 증권사 누구누구가 그러는데 좋다 이런 거 그 당시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홍보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라 라는 거죠. 네,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도 봐라. 그렇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도 보고 인터뷰하니까 정보 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적합한지도 한번 보고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해라 라는 거죠. 전자통신수단의 사용, 그래서 예를 들어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라. 요즘은 그죠? 전자통신수단, 이메일, 그죠? 카톡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임직원과 고객과의 이메일은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표준 내부 통제 기준, 관계 법령 등을 받는다. 그렇죠? 이거는 고객과의 일이니까. 임직원의 사회 대화방, 단톡방 같은 거죠. 공중 포럼으로 간주되는 언론기관에 접촉할 때와 동일한 윤리 기준을 준수해라. 익명으로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게 모른다면 그럴 수 있지만 얼굴 까놓고 내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는 이런 거 하려면 주의해라 라는 거죠.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의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중요한 거예요.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 권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자, 이제 내가 회사하고 고용계약이 끝났어. 회사 그만둔 거죠. 그래도 나는 신의 성격을 지켜라. 즉,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 업무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다 내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내가 돈 받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 회사 거거든요.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퇴사하더라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그렇죠? 배신 같은 거 때리지 말아라. 그런 거죠. 또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성관주의 의무는 계속 지속된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이제 퇴직하는 경우에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도 제대로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제 업무 할 때 아는 정보 있잖아요. 공용기간, 내가 회사 그만뒀어요.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면 비밀정보, 그리고 내가 업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정보 이거를 책으로 내거나
혹은 뭐 신문에 기고하거나 뭐 어디 게시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대신 이런 거 쓰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라. 고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네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기밀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 그래서 요즘에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회사가 그 직원이 그만두면 회사 컴퓨터 다 그런 거 좀 제출하도록 하고 그 확인 다음에 이제 퇴사가 진행되는 거죠. 중간에 뭐 빼간 자료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명, 상표, 로고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한 지적재산물은 회사의 재산으로 반환해야 된다. 즉 내가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는데 보고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그거 전부 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 거 아니다. 그럼 회사 거니까 반환해라. 그리고 고용기간 종료한 후라도 그 내가 만든 보고서 같은 거 이거 이용이나 처분 권한은 회사가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으면 회사에 허락받고 써라라는 거예요. 그만두더라도. 사회 등에 대한 윤리,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장 질서, 그 주가 조작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라.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미공개는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수령자, 그다음에 넓게 보면은 이게 내부자 정보인지 알고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목적이 없어. 그래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프로그램 오류 가지고 어떻게 대량 매매가 체결돼. 이거 시세의 급변을 초래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옛날에는 그냥 처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처분할 수 시세 교란 행위로 이제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질서 교란입니다. 교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상장 증권, 그렇죠? 장내 판상품, 이를 기초 자산으로 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할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행위로 인해서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금액 혹은 회피한 손실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로 아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그래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의 피해액의 1.5가 5억 원보다 작으면 최대 5억 원 이하. 그래서 이게 5억 원보다 크면 그렇죠? 큰 금액까지 거죠. 주주가치 극대화 이것도 해라. 회사와 임직원은 이런 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여라. 사회적 책임. 그래서 우리 모두 시민사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 세계라는 사회의 일원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라라는 거죠. 자, 직무윤리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 위반하면은 규제도 맞잖아요. 이 규제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죠. 이게 뭐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죠? 뭐 한 지금부터 한 20페이지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죠. 자, 어떤 절차가 있냐? 내부 통제는 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무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 과정이다. 그렇죠? 금융투자업자는 그렇죠? 효과적인 내부 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 분장, 승인 이런 거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춰라는 거죠.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무는 사전적, 그렇죠? 금융회사를 우리가 만들려면 이런 내부 통제 절차가 있어야지 승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항상 이거를 운영해라. 그래서 중요한 건 신의 성실 원칙, 고객 구성의 원칙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에 도입돼 있고, 이게 중요하죠.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럼 준법감시인이 뭐 하냐? 준법감시인은 내부 통제 기준을 기초로 내부 통제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임직원 윤리 강령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얘는 항상 얘도 시험 나와요. 내부 통제 주체별, 우리 한번 봤잖아요. 이사회라는 거는 원칙 많은 방향성이랑 내부 통제의 근간이 되는 내부 통제 체제 구축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대표이사는 그 기준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내부 통제 체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면 준법감 시인 시험에 자주 나오죠. 준법감 이게 중요해요. 준법감 시인을 임명하거나 퇴임하려면 자, 중요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라. 만약에 준법감 시인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려면 이사회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라. 그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이고 임원급여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명, 새로 고용하거나 잘랐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영업일에 금융위 안에 금융에 보고해라. 또 이거 잘 나와요. 이 준법감시인의 성과, 보너스죠. 보너스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않아야 된다. 별도로 만들어라. 왜? 재무 성과하고 연동되면 준법감시인이 이해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재무 성과랑 연동하지 말아라. 뭐 지점장, 임직원, 요거 잘해요. 내부통제위원회가 있다. 그죠?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가 누구예요? CEO예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의무상이에요. 자, 내부통제위원회 이미 우리 배웠어요. 이전에. 그죠?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라. 뭐 아래에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안 만들 수도 있다. 준법감시 부서도 필요하죠.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라. 그래서 이 준법감시 업무를 한다고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은 회사의 본질적 혹은 부수적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이제 투자 업무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의 금융회사를 할지라도 해당 회사가 주권상장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만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감정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그죠? 준법감시 체제 운용, 체계, 그죠? 임직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 위법 부당행위, 이런 것들의 사전 예방,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 체제를 항상 구축하고 운영해라. 요거 우리가 봤잖아요. 준법감시 관련해서 누가 잘했어. 그러면 준법감시는 인사상 혹은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청이에요. 그때 대표이사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는 제도들, 어떤 게 준법 서약,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입사하면 나는 무슨 공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 사인해가지고 하는 거. 회사가 정하는 준법 서약서를 작성해서 준법감시인에 제출해라. 그래서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 범정 등과 같이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하는 금지사항, 무사항, 이해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비정직으로 교육을 해라. 윤리 강령도 만들어라. 예, 중요하죠. 겸직이라는 게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겸직에 대한 평가와 관리도 해라. 예를 들어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 개시 전에 겸직 내용이 아래 사항에 적정한지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해라. 그래서 회사의 경영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고객과의 이해상충 초래 여부, 뭐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해하는지, 금융질서를 물라는게 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해라. 그래서 준법감시인은 이런 보고를 받아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겸직 내용의 시정, 겸직을 못하게 하든가 겸직 중단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 왜? 이런 거 전부 다 대표이사의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한테 요구하는 거죠. 우리 내부 고발 제도 이런 거 봤죠? 한번. 그죠? 내부 고발 제도를 한번 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부 고발 제도를 봤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준법감시인은 내부 제보 우수자를 선정해서 인사상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내부 제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죠. 싫어요 하면 명령휴가 이거 있어요. 우리 금전처럼 돈을 출납해가지고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때는 그 직원들을요 휴가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의 업무를 근데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거죠.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요. 명령휴가제도로 운영해야 된다. 명령휴가제도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휴가를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어디 가 있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임직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죠. 자, 직무분리기준 신상법 도입 관련 업무 절차.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 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을 예금하는 사람, 돈을 출금을 승인하는 사람, 돈을 빼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복수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1선, 후선, 통제 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해서 직무 분리 기준을 운용해라. 그 다음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그다음에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될 업무 절차를 마련해라. 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영업점. 영업점이라고 그냥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통제죠. 그러니까 지점은 본사랑 멀리 있으니까 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법감시인은 영업점, 그러니까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증권사든 은행이든 내부 통제를 위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영업정보, 영업관리자. 이 영업관리자라는 사람이 마치 그 영업점, 그 지점의 준법감시인 같은 사람이죠. 관리자에 대해서 그 자격을 엄격히 규정한다. 그래서 영업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 혹은 감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그 영업점에 상근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일 것. 두 번째,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 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뭐 이해관계 같은 거죠.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영업점장이 아닌 영업점장은 지점장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니까 책임자,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 거. 다만 그 해당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서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을 경우에는 뭐 책임자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영업관리자로 쓸 수 있다. 준법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렇죠? 한 명의 영업관리자가 2개 이상의 영업점을 묶어서 업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감독 대상 영업 직원 수, 영업 규모와 내용, 점포, 지역적 분포가 당일 영업 관리자만으로 감시 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거. 뭐 시골 같은 데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해당 영업 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한 개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거예요. 시험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 다 전부 다. 해당 영업 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그렇죠?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해라. 그 다음에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고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해서 인사급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내부입니다. 내부 통제 활동. 만약 회사가 특정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전용 공간, 그렇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렇게 매매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해라. 이 공간은 직원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점장, 영업점 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 사이버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버룸을 명기하고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입니다. 죄송합니다. 개방형 형태로 설치해라. 그다음에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한테 뭐 명패나 명칭, 뭐 직통전화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안 된다. 영업점장,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 전용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한 매매, 뭐 주가 조작 같은 거죠. 이게 발견되면 지체 없이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해라.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회사의 조치, 제재가 뭐가 있느냐? 개인에 대한 거,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고 회사가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내부, 이것도 외우세요.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거, 준법 감시인을 두지 않은 거, 사내 이사나 업무 집행자 중에서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거, 혹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준법 감시인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회사 또는 임직원에 내리는 제재 조치를 그렇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죠. 준법감 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지 않은 경우 혹은 준법감 시인이 아래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이를 겸직하게 한 경우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 상충하는 거잖아요. 자산 운용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부수 업무, 금융회사의 경영 업무, 자회사 업무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내부 통제, 유형관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을 시키면 안 되겠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외우시죠. 준법감시인의 인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보고하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다 하는 거죠. 직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자율규제는 뭐냐? 저 보시면 협회가 있잖아요.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협회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와 그 소속 임직원이 관련 법령, 직무윤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직무 종사자가 등록, 관리권과 회원의 제명, 그 밖에 제재권을 발동할 수 있다. 행정제재도 있죠. 금융감독기구, 금융위원회입니다. 증거선물위원회에서 제재가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 회사한테 제한 제재는 조치명령권,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혹은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금융투자업의 임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금융인은 금융투자업자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왜냐? 임원은 누가 선임해요? 주주가 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이런 데서 마음대로 임원을 해임 못해요. 해임을 대신 요구를 할 수 있고 혹은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에서 정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이거는 이제 금융위 같은 데서 그 직원을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정직, 그죠? 이제 회사 못 나오게 하는 거,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그죠? 그다음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나 방지하는데 필요한 거, 법에서 주어진 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제재를 받으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제재에 대해서 청문 들어보는 거,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제재 당사자한테 또 제재 당사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의 신청, 이것도 잘 나와요. 금융위원회가 처분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따라서 반드시 청문,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내기 전에는요, 징계 대상자한테 얘기를 들어봐라. 그걸 이제 청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라. 그리고 금융위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잖아요. 회사든 개인이든. 그런 거는 그 처분 조치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중요해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춰 금융위원회에다가 나 이거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 이의 신청을 받았잖아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니야.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60일 내내 결정할 수 없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걸 기간을 연장, 그러니까 최장 90일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 민사 책임도 있죠. 법률 행위를 실효, 법률 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의 크기, 중요성에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가벼운 하자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속적인 거래인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도 다 없어져서 원상복귀 의무가 발생하고 해지하면 미래 앞으로 이런 걸 더 이상 안 한다. 이건 법률적인 용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가한 경우다. 그래서 이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형사책임, 이건 이제 범법자예요. 그래서 범법자는 빨간 줄 그어주는 거죠. 전과가 되는 거죠.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한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며 행위자와 법인 양자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통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왜? 우리가 금융투자업자들이 그렇죠? 이런 범법 행위를 많이 해서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법적 제재가 없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죠. 만회가 잘 안 되죠. 왜냐면 금융이라는 게 신용이잖아요. 신용이 없어지면 더 이상 끝장인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윤리는요, 여러분 공부하신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